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원주 부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새해 첫 세미나를 맞아갖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일단 26년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도 우리 새해 됐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투자를 하면 우리가 좋을지 우리 회사에서 추천하고 이제 좀 유망 지역이라고 보는 지역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갖고 뭐 계약까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되게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이렇게 맞은 이런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 돼갖고 앞으로 꾸준히 가면서 뭐 자산 증식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5년도와 26년도는 어떨 것 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좀 데이터화 시켜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25년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급 부족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에서도 항상 공약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지금 서울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뭐 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이랑 정원호 성동구청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까 이런 것도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급이에요, 공급.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제 민간 주도 사업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나오면서 서울시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지금 각 구역이 지정되셨던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오세훈이 물러나면은 우리 지금 모아타운 신통 추진하고 있는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용산에서 막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아마 표를 더 받으려고 이렇게 구역 지정을 많이 해놓는 거 아니냐. 얘는 표는 아예 그냥 고정 인원을 끝까지 끌고 가겠네 이런 말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정원호 성동구청장 지금 얘기 보면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이런 것들 똑같이 끌고 가겠다는 내용이고 오히려 소규모 정비 사업을 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게 지정권자를 좀 낮춰서 진행하겠다. 서울시가 아닌 구청에서도 좀 범위를 넓혀서 많이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똑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이 21대 대선에서도 그냥 공통이었어요. 공급을 하겠다. 근데 뭐 지금 공급 정책이 나와도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급 정책들은 없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공급을 하고 정비 사업을 하고 공급을 하고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2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적정 수요라고 하는 4만 6천 4만 6천 호에 못 미치는 세대가 이제 앞으로 공급 부족에 이제 직면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서울엔 더 이상 땅이 없어요. 그래서 상기 신도시라는 얘기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9월 29일 날 이런 내용 발표됐었는데 신속통합기획 시즌2라고 이런 오세훈 시장의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동안 신속통합기획도 조금 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게 공급 부족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3기 신도시를 서울에는 집이 없으니까 이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참 공급을 늘어나는 건 맞는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뭐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뭐 공급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보면은 임대주택을 왜 자꾸 분양을 하냐. 뭐 30%에서 50% 늘리겠다는 얘기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이런 분양받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이 아닌 진짜 살다가 나갈 수 있는 이런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론은 청약 시장에서도 내가 좀 조그만 돈으로 어떻게 주택을 보유를 하고 싶어도 이제 청약을 받아갖고 주택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이제 25년과 26년이 다를 바 없다는 게 이것도 결국은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이제 규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 대출 규제는 그렇게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정권에서는 계속 이 기조 유지할 것 같은데, 그래서 25년과 26년은 다를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규제가 있으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97 대책은 금융, 대출 조익이었고요. 10-15 대책은 아예 거래를 막아버리는 대책이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97 대책을 실행을 하자마자 갭 투자가 엄청 성행을 하고 20억대, 30억대 마용성이라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진짜 끝도 모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은 25년도에 투자 제일 잘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10-15 대책으로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입주를 해야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물은 잠기긴 잠겼어요. 실거주를 해야 되고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까지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거래가 둔화됐지만 계속 신고가는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규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히지 않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서울 전 지역을 묶어놨지만 이제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좀 풀어줄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기는 원래 지정을 하면 안 되는데도 지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 풍선 효과 때문에 97 대책 때 이때 이제 규제를 안 해서 10-15 대책으로 막아버리니까 어디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냐면은 15억까지는 대출 6억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15억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5년에는. 그리고 26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은 이 가격이 13억대 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13억 아파트들이 15억대까지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16억부터 26억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거나 좀 눌려 있는 상태로 유지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규제가 완화가 되는 순간 갑자기 폭증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15억의 대출을 6억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시장이 제일 핫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예시를 들어보면은 횡당 대림이 원래 한 10억, 11억까지 오구 24평형 가격대가 한 12억까지 형성이 됐었다면은 그 사이에 이제 15억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도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15억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신축은 살고 싶어요. 근데 15억 미만의 물건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장인 뉴타운 이런데 신축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12억이라는 거는 12억 이상의 아파트, 15억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이제 중간 보수 이제 딱 평균 가격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30평대 이제 구축이 가기 싫다고 하면 장인 뉴타운에 이런 30평대 아파트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기름 뉴타운도 마찬가지 20평대가 이제 13억 가까이 왔어요. 이제 이게 풍선 효과로 키 맞추기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자동의 현대 이제 DMC 레미안 2편안, 이것도 30평대가 13억 8천, 얘도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만약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계속 유지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환급성이 그나마 좋은 물건들 이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전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이, 자녀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세울 수 있는 전략은 뭐냐면은, 아파트를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생애 최초 대출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맥시멈 많이 받았을 때 8억 6천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맥시멈 한계예요. 이게 6억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대출 한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70%, 원래 80%였는데 70%까지 낮추긴 했지만 여기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이 금액대에. 그러면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좀 노려보는 것도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을 거고요. 신생아 특례라고 애 나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줄여버려갖고 서울에 솔직히 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 쪽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의 빌라 이런 것도 뭐 신생아를 이용해서 아니면 생애 최초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들도 상당히 이제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고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6년도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 현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칭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미국에서요. 연준에서 이제 파월을 내보내려고 지금 트럼프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바뀌고 있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내쫓고 본인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고 가려면은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쪽으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시선이 끌릴 건데요. 매파는 지금 파월이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높은 금리 유지하면서 경기를 지키게 부양하겠다는 건데, 근데 트럼프 성향을 보시면 뉴스를 봐도 아시잖아요. 어떤 성향인지. 어떻게든 미국 경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감안해야 된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비둘기파 정책으로 갈 건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만큼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진짜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떨어지는 건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거예요. 짜장면이 2016년도에는 한 4,500원 정도 했었어요. 뭐 5,000원이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10,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솔직히 12,000원짜리 짜장면도 성수동에는 되게 많습니다. 10,000원짜리 짜장면 보기 힘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만 봐도 10년 만에 가격 변동률이 122% 올랐어요. 근데 서울의 뭐 평균 가격이에요. 뭐 높아진 데는 높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긴 했지만 2010년도에 16년도에 서울의 아파트가 매매 가격 평균이 30평대 기준으로 5억 5천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지금 현재는 12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상승률로만 봐도 118%면은 짜장면값 물론 물가 상승률만큼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똑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현금으로 그냥 쥐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뒤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그 당시에 금을 샀다면 471%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고 비트코인을 샀다면은 26,000%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어요. 10년 전으로 저를 되돌릴 수 있다면 저한테 쪽지 하나 보내고 싶네요. 비트코인 꼭 사라고. 그만큼 이제 자산은 이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 이걸 증식시킬 수 있는 건 투자밖에 없다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제가 보여준 건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한 것만 보여드린 건데 뭐 주식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전 자산은 어떻게 갈 거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저도 많이 사들이긴 했는데 본인이 투자하셨던 금액보다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이제 좀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10억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생겼다면은 3억에서 5억대는 용산 물건을 많이 사놓으셨어요. 주식을 파셔갖고. 그리고 10억 이상의 물건이 있으면 본인 집 갈아타기를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주식에서 생긴 수익도 결국은 안전자산인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는 시장으로 갈 건데 지금 코스피도 되게 좋잖아요, 시장이. 이 시장에서 계속 자금이 확보가 되고 수익이 생긴 분들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도 넘어오게 되면 또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자산을 불렸던 분들이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할 거고 그만큼 더 희소성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빼놓고 오면 안 된다.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면 부동산도 그만큼 적용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게 2026년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5억 5천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라고 했었어요. 2016년도에요. 16년도에 우리가 이 돈을 5억 5천을 10년 동안 복리 5% 이자로 놨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8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아파트 가격은 1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만히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 대신 움직일 수 있는 투자를 해놔야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이 될 수 있는 부분. 최소한 집은 뭐 금이야 이런 건 보관을 해야 되지만 뭐 투자를 요즘 뭐 금 시장도 있지만 주택은 내가 거주도 할 수 있으면서 그만큼 해칭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자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앞으로 26년도는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갈 것 같고요.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이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2월 달 누계 평균은 12월 달이라고 체크는 돼 있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면 자료가 나와 있어요.
24년에도 부동산 가격 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25년도에는 8.4% 올랐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요. 근데 물론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났냐면은 송파구는 20% 올랐고요. 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평균이 8%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극화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일단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 그리고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져서 똘똘한 한 채로 막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가 대표적인 사례거나 음마아파트가 되겠죠. 일단 강남 상구나 마용상 위주로 해갖고 이제 여기는 핵심 지역 이만한 입지에 이제 물건은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매물이 되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어, 이렇게 가격 이제 전월세 시장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매수 시장으로 다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서 아파트 가격은 이런 추세로 계속 꾸준히 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풍선 효과 위에서 지금 20억대 이상은 잠깐 이제 보합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15억대는 이제 어느 정도 12억, 13억대 물건이 15억까지 올라왔고 지금 이 안 올랐던 노도강 쪽에서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릴 가능성이 좀 큰데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어느 전 지역을 보더라도 서울 안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거니까 그거 꼭 지켜보시고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 21년이 우리는 항상 정고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고점을 뚫었다 못 뚫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정고점은 뚫고 올라갔고요. 지금 호가와 실거래가를 보면 33억 5천, 지금 호가는 3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 거래가 좀 많이 죽었다 보니까 이제 시가예요, 시가. 부르는 게 값이고 팔려야 시세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거래는 없는데 그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의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바뀌는 거를 실거래가 계속 꾸준히 보고 모니터링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 여기는 뭐 예전에 33억이었으니까 34억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팔려야 시세가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됐고요.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올랐지만, 뭐, 정고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나서도 지금 30평대 7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60억에 거래가 됐더라도 이제 70억대, 뭐 이제 80억대 매물까지 나올 시장으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고요. 상계주공 6단지 이제 우리 양극화의 이제 끝을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비교 대상에 나오는데 상계주공 6단지는 21년 기준으로 정고점을 아직 뚫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눌렀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호가상으로는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정고점 8억대, 9억대까지 따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얘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만큼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사라진 전세랑 월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왜 없어졌는지는 다들 느끼시잖아요. 왜 없어졌을까? 일단 신문기사 보면은요. 전세 매물 시가 말랐다. 15 대책 이후에 전세난이 시작됐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다 실입주를 해야 되고 팔려면 내보내야 돼요. 세입자를.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희한하게 이제 서울의 이제 매물 상황을 보면은요. 그 매매, 전세, 월세 현황인데 다 줄었어요. 1년 전보다. 물건이 이만큼 많이 줄었어요. 근데 뭐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물건이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공급이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다들 공급이 줄었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기존에 있던 주택들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부셔지고 지어져야 되거든요. 집이. 근데 이게 부셔지는 주택들은 보통 이렇게 계산식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노후된 주택들이 우리가 아니 뭐 구축은 집이 아니야라고 하는데 40년, 50년 된 집에서 사는 거는 진짜 뭐 주거 만족도는 말도 못할 거고 그만큼 많이 빈약층, 빈곤층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주택수로 따진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생활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려면은 그런 집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200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구축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선호하지 않고. 그래도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들만, 아파트만 선호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그래도 매매, 전세, 월세 물량들 다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은.
그 이유 중에 하나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요. 지금 서울 전 지역 다 묶였어요. 토지거래허가 구역. 물론 아파트만이에요. 아파트만. 실거주 의무 2년이 붙었기 때문에 잔금하려면 무조건 입주해야 되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면은 임대차 관계는 무조건 잔금 전에 퇴거를 시켜야 돼요. 못해도 뭐 한 6개월 정도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2+2 얘기 나왔던 게 아마 2022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지금 2+2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때 계약갱신 청구권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게 아마 올해쯤 될 거거든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항상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그분들이 5%만 증액해갖고 올려서 지금 버티고 있었지만 이렇게 물건이 부족하고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는 전세값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무주택자분들의 생각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그림 웹툰처럼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 전세금 1억을 올려달래. 이렇게 많이? 월세로 살아볼까? 월세도 올랐어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을 사는 방법밖에. 근데 3기 신도시도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겠대요.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최근에 연락도 많이 온 게 이제 재개발 빌라라는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은 그 시장으로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예요. 아파트가 막혔다면 이제 빌라라는 시장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15 대책 이후에 이제 괜찮은 빌라는 바로 팔려요. 이게 구역 지정돼 있던 빌라들 있잖아요. 뭐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구역 지정된 곳들도 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매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상당히 많이 팔렸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자양동 같은 경우 자양 2동이 자양사동은 좀 비싸니까 자양 2동 빌라 가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5억 대면은 빌라 매입할 수 있었거든요. 1.5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그 물건들이 9억이 넘어갔어요.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거나 일부는 동의서 접수를 끝낸 상황인데도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은 지금 물건이 없어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요가 더 많다는 소리거든요. 물건이 없어서 바로바로 팔려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에 관련돼 갖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 지금 빌라 시장이 인기가 많았냐면은 아파트랑 재개발 빌라랑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적용을 받아요.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돼요. 근데 빌라는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적용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당연히 없어요. 아파트는 있지만 빌라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중과 대상이 되겠죠. 이번에 5월 9일 날 중과 배제하는 것도 없앤다고 했으니까 더 심해질 건데 세제 혜택 6억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사거나 6억 이하의 구축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 줘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주거나 세부담 완화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거고 취득할 때도 취득세 완화 혜택을 주거든요. 그 뒤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다시 드려볼게요. 그리고 초기 자금이 아파트는 대출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고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거래 막 누르면서 가격이 이제 뭐 조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빌라 시장은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자양 2동이 구역 지정이 되거나 동의서 정도밖에 안 모았는데 가격이 한 4억 정도, 5억 정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동의서 모을 때는 좀 알려지고 가격이 한 1억 정도, 2억 정도 붙다가 구역 지정되면 4, 5억씩 붙어요. 요즘 재개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조합 설립되면 이제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초기 재개발 투자에서 소액으로 좀 들어가는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재개발을 완화를 어떻게 시켜주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도심복합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완화됐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도 67% 노후도 30년 기준이에요. 이거는 30년 기준으로 노후도를 67%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땅이 없어요. 서울에 땅이 없으니까 또 이제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도 60%로 변경이 돼갖고 여기에 충족되는 물건들이 이제 거의 다 뭐 신속통합계획을 추진을 하거나 아니 동의서를 모으는 단계 이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역세권 재개발 아시잖아요. 역세권 재개발도 좀 한번 꺾이는 했는데 노후도 30년 이상이었어요. 30년 이상이고 면적을 좀 제한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과 비슷한 도심복합 개발이라는 사업이 올해 조례 개정이 되면서 나왔습니다. 도심복합 개발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역세권 개발이랑 똑같이 350m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역세권은 면적을 2만까지만 해준다고 하면 도심복합 개발은 6만까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도심복합 개발이고 용적률은 둘 다 700%고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시 주관, 국토부 주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풀어졌냐면 노후도 30년이 아니고 20년 기준으로 노후도를 풀어줬다. 역세권 개발할 땅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결국은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얘기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6만 제곱이잖아요. 면적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럼 350m 안에 들어오는 한 블럭이 보통 6만 제곱 정도 되는데 500m까지 늘려줘야지 무슨 재개발을 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막 재개발 추진하는 추진위에서나 뭐 정비 업체에서나 이걸 가지고 계속 서울시랑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심복합 개발 쪽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해서 재개발이 되는 데를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이든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서울에는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개발 시장이 요즘 핫한 거고 빌라 시장이 이렇게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 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입지예요. 이제 어차피 다 되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입지를 봐야 돼요. 재개발은 다 될 거예요, 서울에 다 풀어줄 거니까.